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연휴 사이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고조된 중동 리스크가 중동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등장했죠. 이에 따라 국내 증시 상승에 제동이 걸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매수하고자 했던 이들의 기회로 작용하게 되는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조정 정도로 끝날 것인지 낙관론과 비관론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들려왔던 소식들 점검하면서 포트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장의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일단 월요일 뉴욕 증시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닉은 없었던 하루로 정리가 됩니다. 3대 지수 분위기를 보시면 나스닥과 S&P 500 지수 장중에 상승 전환을 하면서 보합 수준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 지수만이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토요일에 이란을 공습한 데에는 분명히 증시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속내가 숨어 있었을 텐데 그 의도가 잘 통한 것일지 아니면 혹시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좀 지켜보면서 어떠한 결정을 유보시키려는 관망 심리가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찌됐든 오늘 시장 그래도 선방했던 하루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비교적 차분했던 주식 그리고 채권 시장에 비해서 에너지 시장이 요동을 쳤다라는 데에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가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카타르가 천연가스의 공급을 중단하겠다고도 선언을 했죠. 특히 이 뉴스는 한국의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LNG 수입, 공급의 20%를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면에서 말이죠. 국제 유가 그래도 장중 대비했을 때 12% 상승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각각 7% 안팎으로 상승의 폭을 많이 줄인 점은 장 후반 뉴욕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증시가 상승세를 지켜낸 데에는 이러한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란전이 4에서 5주가량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월가 IB들이 이번 이란전 사태에 대해 그 파급력에 대해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전략가 팀, 미국 증시의 장기적인 낙관론은 뒤집지 못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 지정학적 위험이 증시의 지속적인 변동성을 일으킨 적은 드물다라는 코멘트이고요. 한 가지 중요한 변수로 유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가가 급격하고 지속적인 급등세를 이어간다면 시장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전해지고 있는 소식, 오늘 아침에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겠다 선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소식 이후에 여전히 실제로 봉쇄가 됐다라는 뉴스는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국제 유가도 별달리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면에서 계속해서 실제 봉쇄 여부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지정학 이벤트 이후에 S&P 500 지수는 과연 어떤 흐름들을 그동안 보여줬을까요? 그동안 정말 많았던 그 지정학 이벤트들, 단발성 이슈에 그쳤던 사건들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봤습니다. 너무 이벤트가 많아서 제가 중요한 이벤트들만 이렇게 크롭을 한 건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래에 있는 통계입니다. 1개월 후에 S&P 500 지수가 상승할 확률 46.5%로 절반이 채 안 됩니다. 0.9% 증시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단기적인 변동성을 유발했다라는 것만큼은 사실인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후의 퍼포먼스를 보시면 상승 확률이 60%대로 올라가고요. 특히 6개월 이후에는 S&P 500 지수가 3.4% 오히려 상승했던 히스토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단기적인 흔들림은 있겠지만 지나고 보면 이 같은 흔들림 속에서 분명히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테이크어웨이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고 그리고 나서 공습을 하자마자 거의 핵심 수뇌부가 전부 다 사망에 이르렀고 2시간 안에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까지도 전해졌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정보력, 그 파워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건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작전에 투입됐던 핵심적인 기업들을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하나의 거대한 화두로 떠오른 지 한 몇 달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종목들의 그동안의 퍼포먼스도 아주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 감행된 이란전 소식 이후 간밤에 주가 급등세도 나타났습니다. 정밀 타격 미사일을 만들었던 회사 바로 레이시온 RTX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했던 회사인 만큼 4.7% 가장 탄력적인 시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핵 잠수함과 항공 모함을 만들고 있는 제너럴 다이나믹스와 헌팅턴 인갈스의 경우에는 2%대의 플러스권 움직임, 스텔스 전투기를 만드는 로키드 마틴입니다. 2.8%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B2 폭격기로 벙커버스터를 폭격하는 그런 작전이 또 나타났었는데 노스럽 그루먼이 6%의 급등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란전이 전개되는 동안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 주목받았던 또 하나의 섹터를 골라보자면 광통신 관련주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핵심 기업 2가지와 엔비디아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체결됐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루멘텀 홀딩스와 코히어런트 각각 엔비디아로부터 20억 달러씩 지분 투자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광학 부품에 대한 장기 구매 계약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멘텀과 코히어런트의 광통신 부품을 엔비디아가 앞으로 오랫동안 구매를 하게 되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 안에서 아주 빠르게 전송하는 데에는 이 광통신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용 광통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엔비디아의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루멘텀 홀딩스와 코히어런트의 주가 각각 11%, 15%대 급등으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최근에 주가 질주가 참 가파르게 나타났었는데 이러한 질주가 언제까지 이어지게 될지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 역시도 마치 지난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락세, 그 억울함을 풀기라도 하듯 3% 강력한 반등세를 나타내줬습니다. 오늘 이 소식 이외에도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업종 내에서 엔비디아를 마이크론 대신해서 탑픽으로 선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점 역시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봅니다. 메모리 관련주들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만큼 이란 이슈를 빌미로 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닝은 급등세를 연출했죠. 시티 측에서 고릴라 글래스 세라믹 3를 출시한 점을 계기로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토로라의 신제품에 이 세라믹 3가 들어간다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간에 실적을 내놨던 버크셔 해서웨이 그 실적 결과가 상당히 실망스럽게 특히나 보험 부문의 수익이 많이 급감을 하면서 실적도 나빴는데 그레가 벨 CEO가 우리 그동안처럼 배당금을 앞으로도 주지 않을 거야. 현금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 환원책에 대한 실망감까지 가세를 하면서 4.9%의 마이너스. 그 밖에 튀었던 업종으로는 우주개발과 지정학 트레이딩의 전형적인 대상이 되는 히토류 관련주들의 급등세, 그리고 비트코인의 강력한 반등에 따라 암호화폐 관련주들의 급등까지 포착이 됐다는 점 챙겨드립니다. 우리 증시의 전략 포인트들 챙겨보시죠.
네, 2월장이 참 화려했기 때문에 3월은 그만큼 가능할 것인가 다들 의문을 가지면서도 기대도 함께 가졌었죠. 화려했던 2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의 흐름을 정리해보고 본격적인 이슈들 체크해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이날 1%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그도 그럴 수 있는 것이 2월 들어 코스피 지수가 20%나 급등을 했습니다. 개별주가 아니고요. 지수가 20% 급등했던 그런 달이었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에 못 미쳤죠. 4% 정도 2월에 올랐었는데 2월의 마지막 거래일 강보합권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날 참 의미 있는 기록들이 있었는데 그 기록이 상반됐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 사상 최대치를 이날 기록했던 것 같아요. 당일 기준으로 외국인의 매도 코스피 쪽에서 7조 정도 출회가 됐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되는 숫자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외국인이 매도한 것 중에 97% 비중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시장을 나쁘게 본다 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나쁘게 본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오른 것에 대한 리밸런싱 과정에서 좀 매매 변동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증권가는 추정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도 엄청 기록적이었던 가운데 고객 예탁금도 119조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거래대금 또한 이날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의 손바뀜도 빠르게 나타났던 하루였다. 이렇게 복귀해 볼 수 있는 지난 금요일이었죠. 자, 그러면 시장을 끌어내렸던 공격의 요소들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AI 투자 사이클에 대한 의구심, 그러니까 하이퍼 스케일러의 엄청난 AI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에 대한 의문은 나왔죠.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불안감도 있었고요. 이날 블랙록 ETF인 EWY의 리밸런싱 과정에서 삼성전자 비중을 3% 정도 줄였어야 하는 이슈를 짚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 영향일까요? 장중에 삼성전자가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었죠. 지수 변동폭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삼성전자가 12거래일 연속 오르다가 이날은 결국에는 종가상으로는 하락 마감이었었죠. 양시장에서는 여러 변동을 소화하면서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굉장히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1% 정도 떨어지는 정도에 그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대형주에서 방어하는 흐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이슈, 정부 측에서도 투자 땡큐하고 우리도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었죠. 그래서 현대차그룹과 관련한 기업들의 주가 강세에 도드라졌고요. 석유화학주들 사업재평 기대감에 올랐죠. 조방원의 방어, 물론 방산 이런 쪽에서는 장초 대비해서는 상승폭을 많이 줄이며 거래를 마치긴 했습니다. UAE와 방산과 원전 협력 발표 이슈에 영향을 받았던 거고요. 이제 3월이죠.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입찰 제안서를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로는 한미반도체, 삼천당제약, 에임드바이오, 로킷헬스케어 등의 개별 종목들의 급등이 코스닥을 좀 방어하지 않았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물론 한미반도체는 코스피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공격과 방어 진영에서 지수를 끌어내린 요소와 지수의 하락을 제한시킨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중에서 돋보였던 이슈들 정리해 볼까요?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시대. 현대차그룹이 구조 투자 발표를 했죠. 새만금의 AI 데이터 센터 로봇 거점 건설 계획 이슈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로봇 제조, 수전의 플랜트, 태양광 발전, AI 수소시티 등의 돈을 얼만큼 쓰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관련해서 기대 요소가 엮일 수 있는 종목군들의 시세가 그나마 지수 방어를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로봇 제조, 자율주행단에서 현대차, 기아, 액추에이터 종목들, 개항전기 요즘 잘 나가는 시세 몇 번씩이나 보여줬습니다. 배터리, 자동차 부품, 수전의 플랜트의 두산 퓨얼셀, 그리고 새만금 쪽에 부지를 보유한 기업들도 시세가 있었고요. 이쪽이 뜨거웠었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강세 흐름. 그리고 AI 인프라에 드디어 철강이 들어가면서 철강 관련한 종목들 주가 시세 분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 진영의 전반적인 모멘텀이 더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에서 철강 이야기 좀 더 자세히 해볼까요? AI 덕분에
덕분에 로봇 덕분에 자동차가 올라가고 중우장대 기업 등이 힘을 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중우장대 무겁다 뭐 이런 뜻 다들 아시죠? 자동차, 철강, 조선, 화학, 정유산업 등을 일컫습니다. 과거에는 참 무겁고 무거운 섹터였는데 이들이 요즘 들어서 석유화학도 너무나 강하고 철강도 시세 분출을 하고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를 내고 있는데 그 중심에 AI 혹은 로봇 등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날도 현대차 그룹의 새만금 투자 이슈로 이제 부각되긴 했습니다만 AI 데이터 센터의 뼈로서 철강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수만 대의 서버를 안정적으로 지지하려면 고강도 강제가 필수적이고 데이터 센터 밀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구조적 안정성이 더해져야 된다. 건축용 현강 그리고 강관 수요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미세한 진동에도 수율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슈들도 같이 발생할 수 있죠. 안정성 문제 등이요. 그래서 정교하고 강한 철강 설계가 요구되고요. 수십 배 많은 전력 소비, 송전탑 구조물 등에서 철강이 대거 투입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전통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AI 진영으로서 철강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스토리가 이렇게 얹어진 거죠. 그래서 철강주들의 강세가 이날 도드라졌고요. 최근에 철강 섹터를 둘러쌌던 이슈도 이러했습니다. 중국산 그리고 일본산 열연 반덤핑 최종 판결 이후에 열연 수입 유통가가 크게 올랐고요. 중국의 철강 감산 이슈 그리고 이제 양회 전인대 등에서 부양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최근에 한국과 중국의 철강사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던 찰나였죠. 거기에 AI 데이터 센터 뼈라는 논리가 들어오면서 이날 현대제철,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등의 종목군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분위기 속에 이런 플러스 알파 요소가 나타났는데 AI에 대한 스토리가 부각될 때 이들의 회복 속도가 또 빨라질 수 있을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맞이했었던 게 바로 토요일 새벽 마감됐던 뉴욕장이었는데요. 다우와 나스닥, S&P 500 지수 모두 하락으로 끝났죠. 이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자, 블록에서 1만 명 중 그러니까 직원이 1만 명인데 4천 명을 감원했다라는 소식. AI가 다른 산업을 혹은 고용을 저격한다라는 그 공포감이 또다시 이어졌었고요. 오픈 AI의 1,100억 달러 확보 뉴스가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었으나 이날은 AI 산업에 충격이 있을 경우 이렇게 투자를 한 회사들까지 줄줄이 다 흔들리면 어떡해? 라는 불안감으로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센티 자체가 이날 좋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나마 메타가 엔비디아, AMD에 이어서 알파벳과 TPU 대여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이날 상승이었었죠. 여기에 생산자 물가가 예상을 상회했고 이란발 불안감이 이때부터 좀 고조되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뉴욕장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은 사실 시장에 보탬될 만한 내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월요일장에 개장했다면 뉴욕장도 부진했죠. 이란, 미국 갈등도 고조됐었죠. 그래서 같이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걱정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휴장이었기에 다행이었던 월요일이었습니다. 자, 이란 사태. 끝날 듯 끝나지 않은 몇 거래일입니다. 요약을 해볼까요? 2월 28일이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공습을 했죠. 에픽 퓨리라는 타이틀을 달고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보복 공격을 시작했고요. 중동에서는 주요 공항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1일 이란은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과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때 즉각적으로 유가나 금이 뛰었고요. 그래서 빠르게 오펙 플러스에서는 우리가 증산할 거야 라면서 가격적인 방어에 나서서 유가가 급등했다가 그 급등분을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던 3월 2일 바로 어제가 되겠죠. 이날 아시아 증시 개장을 했는데요. 니케이, 홍콩, 대만 등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나마 낙폭을 줄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상해 종합 지수는 일단 오르면서 끝날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쪽에서 많이 올라간 섹터나 테마가 무엇이었나 살펴봤더니 석유, 비철금속, 방산, 금 등에서 전형적인 전쟁 테마성의 종목들이 오르면서 끝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 이후에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의 공세를 강화했고요. 이란은 중동 내에 미국 기지나 대사관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영국과 미국 유조선 3척이 피습되기도 했죠. 지정학적 불안이 하메네이 사망 이후에도 계속해서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이것은 오늘도 조금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오늘 새벽까지 들려왔던 이란 관련한 뉴스들인데요. 주요 해운사들이 항로운단을 중단했습니다. 해운 운임이 올라간다라는 것이고요.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통과하면 모두 불태워버리겠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놔서 유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카타르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이란의 드론이 카타르에 공격을 했고요. 결국에는 카타르 천연가스 수출이 중단되면서 천연가스가 이제 유럽 천연가스, 미국 천연가스 모두 다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결국 해운과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의 트레이딩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면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전면전의 가능성까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방위 산업에 대한 키워드가 또 떠오르는 대목이고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후퇴하게 되는 요소였습니다. 사실은 지정학적 불안이 있을 때는 채권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그 패턴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는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게 돼서 또 국채금리가 오늘 새벽 기준으로는 모두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 아래로 떨어졌었죠. 3.9대였는데요. 결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 위로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을 나타냈다라는 점 저희 기억해 봐야겠죠. 자, 사실 하메네이가 사망을 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진정될 수 있다라는 기대 요소가 있기는 했었습니다만 이게 단순히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고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이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들 혹은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등의 공격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사우디, 카타르, 바레인 등등은 수니파이고요. 이쪽은 또 시아파입니다. 여기에 또 종교전쟁의 느낌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쉽게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장에 영향을 줄 것인가 참 궁금해지는 순간이네요. 다만 이 상황에서 미국이 정말 진정으로 겨냥한 것은 중국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통점, 올해 초에 미국이 공격을 단행한 국가들이죠. 공통점은 중국의 값싼 에너지를 조달시켜주고 있는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이쪽은 중국과 거래를 도모해서 미국에 대한 견제를 모색하는 국가들이죠. 중국은 특히나 이란산 원유 수출량 80%를 구매하는 큰 손입니다. 값싼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하고 석유화학이나 중간재로서 공급을 하죠. 중국 제조업 전반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란과 베네수엘라 등을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것으로 바라봤을 때는 중국의 군사활동과 경제력이 일정 부분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기대 요소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슈 넣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불안이 3월 2일부터 3일까지 강화되는 분위기여서 오늘 새벽 뉴욕장이 어떻게 끝나주는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모조리 다 막 급락하면서 마무리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우지수가 하락하긴 했죠. 다우는 조금 불안을 반영하는 느낌이었습니다만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지수가 오르면서 끝났다라는 것은 긍정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AI 진영에서 마이크론과 엔비디아가 그래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일정 부분 안도감을 주는 요소겠죠. 마이크론도 장중 낙폭을 줄였고요. 엔비디아도 결국에는 3% 정도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가 이란 분쟁은 증시의 강세론을 꺾을 수 있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모건 스탠리는 그동안 반도체 탑픽을 마이크론으로 바꿨었었는데 이제 다시 엔비디아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코이어런트, 루멘텀 간의 전략적 계약과 투자 소식이 있었죠. 코이어런트, 루멘텀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연결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은 RF 머티리얼즈 혹은 대한광통신 등등이 있으니까요. 혹시나 반응을 하게 된다면 체크해 주시고요. 엔비디아 CFO와 만남을 가졌던 UBS 측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내년도 하이퍼스케일러의 강력 성장을 기대한다. 결국에는 AI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재무 구조가 망가지고 성장조차 못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것에서 AI 투자로 생산성을 확보해서 성장이 올라가게 되는구나라는 기대 요소. 그동안의 AI 의구심을 조금 줄여줄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이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중동 불안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오히려 AI 진영이 더 안전하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네요. 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시원하게 오르지 못했던 것은 당연히 이란 관련한 이슈가 이제 물가 부담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ISM 제조업 데이터가 나왔는데 관세나 이란 이슈가 반영되기도 전에 이미 그 안에서 물가 지수가 올랐다라는 것이고요. 전쟁으로 인해서 밤사이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 오르는 거 보니 에너지 물가가 부담된다. 그러면 물가 부담은 금리 인하 기대를 후퇴시키겠죠. 그래서 국채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약간 섞여가지고 다우와 또 블랙록 ETF인 EWY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르면서 끝났다라는 것에서 국내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해지네요. 자, 뉴욕 요약입니다. 테마 시세들로 보고 요약을 한 건데요. 이더리움에 투자한 ETF, 비트코인에 투자한 ETF,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한 종목들 급등했고요. 서클의 급등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는 크립토 관련 회복 시도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결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고요. 반도체 소부장, 통신 장비 쪽 올랐죠. 여기에서는 엔비디아와 코이어런트 혹은 루멘텀과의 계약 이슈도 있겠지만 모바일 월드 컴플렉스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6G 혹은 위성통신 이런 모멘텀이 추가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가겠습니다. 방위산업 드론, 우주위성 이런 쪽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에 반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유럽권에서 라인메탈은 하락했지만 헬리솔트라던가 다른 방산주들은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원유, 가스, 정유사, 농업, 비료 쪽의 종목들도 전쟁 이슈로 반응을 보였고요. 캘리포니아에서 원전 50년 동안 금지하기로 했던 내용을 재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탈원전 폐기의 움직임인가라고 봤을 때 원전의 키워드에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죠. 뉴욕장의 여러 테마들의 시세를 같이 정리해서 국내로 연결고리를 뽑아봤고요. 자, 이란발 중동 사태에 대한 국내 증권사의 시각입니다. 하나증권. 코스피는 조정은 나올 수 있다. 강세장에서도 이런 변수가 등장할 때 평균적으로 코스피가 10% 정도 빠지기도 했었다. 외국인은 일평균 한 5천억 정도 매도할 것이다.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막 7조 매도한 거 보고 나니까 5천억 정도 매도는 왜 이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중동 리스크 시에 시가총액의 0.0009% 정도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의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천억 매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환율의 흐름이 어떻게 안정되어 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유가겠죠. 베스트 케이스는 국제 유가가 $60 정도, 1, 2주 정도 단기 충돌 이후에 완화되는 스토리를 기대하고 있는
있는 거고요. 베이스 시나리오는 한 $90 정도를 기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1, 2개월 동안 공급 차질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국제유가가 $120까지 올라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봉쇄, 완전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결국 호르무즈 해협 통제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원유 70%를 중동 라인에서 수입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강도가 어느 정도에 진행되느냐에 따라 코스피의 충격 정도가 결정이 되겠죠. 다만 하나증권에서는 긍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뽑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충격 이후 회복할 것이다. 개인과 ETF로 수급 주도권이 이동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보다는 내부적인 모멘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반도체 등의 펀더멘털 자체가 훼손된 게 없다. 정책적 모멘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CLSA 측에서도 과거 지정학적 충격은 투자 본질의 변화를 만들어내진 않았다. 트레이딩 이벤트였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충격 이후에 회복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요약으로 볼 수 있겠네요. 전쟁 관련 테마들 그리고 플러스 추가된 뉴스들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쟁 관련 테마로 봤을 때는 방위산업주가 들어갈 것이고요. 가스 석유도 들어가겠죠. 이란이 드론 공격으로 카타르 에너지 LNG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결국에는 가스, LNG 가격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가스나 석유 관련한 기업들의 트레이딩이 좀 활발하지 않을까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선도요. 그림자 선박 제재에 대한 얘기를 사실 1월에 했었는데요. 미국과 유럽 등에서 그림자 선박 제재를 하고 있고 노후 선박 비중이 늘어나고 있던 찰나에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탱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됐네요. 안 그래도 이란이 선박을 공격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탱커 운임이 솟구쳤고요. 그래서 발트해운 거래소에서 탱커 운임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죠. 탱커로 뽑아본다면 일단은 앞단에 쓰는 건 대한조선일 것 같고요. 그 외에 VLCC 발주 등이 늘어나면서 조선사들의 영향을 줄지 보시길 바랍니다. 트레이딩 관점에 이런 해운 운임이 올라가는 해운주들, 운송주들 들어갈 수 있고요. 석유화학도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글로벌 염화칼륨의 5%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란은 글로벌 요소의 4.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석유화학 산업은 산업 재편 이슈도 있었죠. 전인대 부양책 기대감도 있죠. 골드만삭스에서 일본의 화학 기업들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이슈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석유화학 섹터도 봐야 될지 아니면 이런 중동 리스크에 좀 더 반응을 하는 유니드나 롯데 정밀화학 등으로 압축해서 봐야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살펴주시고요. 그 밖에 전쟁 관련 테마들은 보안, 미국이 이번에 해킹을 해서 이란을 완전히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보안에 대한 키워드, 전쟁에서 한 번씩 부각되기도 하고요. 재건식량, 전력, 드론, 위성까지도 확장해 본다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이쪽에서 먼저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전쟁 관련한 테마. 방위산업 밸류체인은 이 정도 참고용으로 보시라고 정리를 했으니까요. 보통은 종합기업들 중심으로 대응을 하실 거고요. 그 외로는 뭐 빅텍이나 휴니드, 스페코, 퍼스텍 이렇게 조금 더 작은 종목까지 같이 챙겨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이쪽은 트레이딩 관점이 되겠죠. 자, ETF. 이제 그 외의 뉴스로 가보려고 합니다. 쉬지 않는 군불, ETF 전성시대. 다들 아시죠? ETF 순자산 총액이 400조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요즘은 주식시장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안정적인 ETF, 이게 인기가 없다고 해요. 파킹형이나 채권형, 이쪽에서는 자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패시브 ETF 중심의 구조가 이제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시장이 액티브 ETF 경쟁이 심화됐죠. 그래서 액티브 ETF 순자산이 한 달 만에 4조 정도 급등했습니다. 그러면 패시브 ETF 대비 액티브 ETF는 보수 비용이 좀 높고 변동성
가능성이 커질 여지가 있다라는 점은 우리는 기억해 봐야겠죠. 그런 가운데 새로운 군불이 등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 ETF를 비롯해서 금융투자가 경제적인 이득이라고 판단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ETF라는 키워드를 사람들은 기억하게 됐죠. 거기다가 3월 10일 코스닥 액티브 ETF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삼성 액티브 그리고 타임폴리오 자산운용. 그리고 나서 3월 11일 단일 종목 2배 ETF 입법 예고 기간까지 있기 때문에 ETF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닥 150이 아니라 코스닥 전체를 추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액티브 ETF, 코스닥 액티브 ETF가 그러면 코스닥 내 종목들, 뭐 소부장이 됐던, 로봇이 됐던, 바이오가 됐던, 2차 전지가 됐던 관련해서 수급적인 모멘텀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보겠고요. 이것은 시장의 금융투자 등의 수급으로서 조금 받침이 돼주는 내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군불로 ETF 살펴봤고요. 두 번째 군불은 로봇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새만금투자, 보스턴다이내믹스 상장임박, 코스닥 액티브 ETF,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그리고 주요 자동차 회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것과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AI 자율공장 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뉴스가 업데이트돼서요. 로봇 이슈들 모아봤고요. 우주항공, 블룸버그 측에서 스페이스X 3월 IPO 준비한다, 3월로 좀 앞당긴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MWC 2026에서 위성통신에 대한 얘기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종 체크해드리는 CCL 뉴스요. 골드만삭스가 CCL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2월 23일에 말씀을 드렸고, 1월 16일에는 CCL 1위 업체죠. 일본의 레조낙이 3월부터 가격을 올린다 얘기했는데 3월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쓰비시 가스화학에서 CCL 등의 가격을 30% 올리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네요. CCL 하면 국내에서는 두산 체크를 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변동이 있더라도 조금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 뉴스들 같이 정리를 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리 이동해서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시황 측면에서는요. 우려 요소와 기대 요소가 같이 있을 겁니다. 우려 요소로 본다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될까에 대한 공포감이 있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작년 6월에는 핵시설을 타격하는 거였다면 이번에 미국의 목적은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어서 생각보다 이 기간으로는 좀 길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란의 결사항전 의지가 꽤 강한 상황이라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환율이나 유가, 가스가 급등한 거 진정되는 여부 중요할 거고요. 블랙록의 ETF인 EWY가 하락한 것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장중의 저점보다는 낙폭을 줄인 것에 초점을 맞출지는 오늘 장중의 시장이 어떤 판단을 하는가 봐야겠죠. 자, 긍정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려움보다 빠른 회복, 빠른 협상을 기대한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한국의 내부적인 모멘텀이 있죠.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그리고 100조 증시 안정기금을 투입할 의지까지 주말 사이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든든한 반도체 수출과 이익이요. 2월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반도체 YOY 기준으로 160%입니다. 디램과 낸드는 전달 기준으로도 35에서 77% 수출의 증가세를 보여줬네요. 그리고 원유 불안하다 하는데 한국은 원유 비축분이 7개월 정도는 대응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타격받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정이 나올 때는 매수 기회인 것이고요. 부정에 초점을 맞춰본다면 조금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시기가 되겠죠. 전쟁 관련한 테마로는 앞서 보여드린 이 내용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방위산업 관련해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투자증권 목표가 180만 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방위산업 관련한 ETF들, 요즘 ETF 관심들이 많으셔서 넣어봤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분위기였고요. AI, 증권, 현대차그룹, 로봇 이런 주도주와 쉬고 있던 섹터의 재평가, 화학, 철강, 조선방산도 한동안은 쉬었으니까요. 이런 쪽이 서로 순환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 시세를 이끌어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시장은
너무 빨라진 상승 속도와 비중 조절 성격의 매매가 같이 병행되면서 여러 종목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순환은 빠르고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이슈로 인해서 차익 실현 계기가 마련돼 조정이 나온다면 일단 한국투자증권의 의견대로라면 AI는 매수 기회일 겁니다. 삼성전자 27만 원, SK하이닉스는 150만 원의 목표가를 냈네요. SK하이닉스에 대한 보고서 제목이 인상 깊어요. 쇼티지는 숏을 찢는다. 굉장히 유행하는 내용까지도 같이 넣어서 제목을 만든 것 같고요. 전쟁 관련한 영향권으로는 조선화학, 에너지, 방산, 그리고 다른 상품거래소에서 화학 관련한 선물급 등 이슈로 봤을 때 화학 섹터도 같이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스토리가 한 번 더 나가게 된다면 유가가 급등했는데 내연차 관련 기업들이 미국에서 하락했죠. 그러면 이게 전기차의 스토리를 강화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일정의 모멘텀 이렇게 살펴봤으니까요. 무엇보다 환율과 외국인 수급 보시면서 오늘 이런 내용들 복기해 주시죠. 이번 주 일정입니다. 참고용으로 살펴주시고 IPO 종목들도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정까지 살펴봤고요. 섹터 뉴스 들어가 볼게요. 미나의 코너 어느 쪽입니까? 네, 오늘은 수소 관련주를 준비해봤습니다. 주말 동안에 쉬는 동안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어느 쪽을 바라봐야 할까 투자자들의 고민이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있고 재료가 확실한 쪽은 순환매적인 성격을 띠면서 또는 그 불안감에 주도 섹터에서 빠져나온 수급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과 함께 오늘은 수소 관련주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지난주에 현대차그룹의 또 굉장히 좋은 소식을 발표를 했었죠. 새만금에 투자를 하겠다는 이슈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금요일쯤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AI와 수소도시에 9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AI, 로봇 관련주들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주목을 받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핵심 이슈에 대해서 키포인트는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태양광과 풍력 기반 재생 에너지를 통해 전력을 만들고 이것을 데이터 센터라든지 수소 생산 설비에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 투자의 핵심적인 골자였고, 그리고 국토부와 새만금 개발청 같은 정부에서도 인허가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만금 투자가 단발성 이슈로 끝나지 않고 정말로 가시성 있는 어떠한 흐름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도 주목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연료전지라든지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 수소 연료전지가 사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용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수소 연료전지가 이제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끝나지 않고 활용도 측면에서 분야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규모도 더욱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이것이 핵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수소 관련주들을 눈여겨봐야 하는 근본적인 이슈가 또 한 가지가 있죠. 바로 블룸 에너지입니다. 최근 블룸 에너지의 탄력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러셀 2000 중에서도 가장 큰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간밤 블룸 에너지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6%대의 강세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물론 애프터마켓에서는 살짝 주가가 빠졌지만 정규장에서 상승한 것 대비해서는 낙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도 모두 다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월마트와 페덱스까지도 블룸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시장 자체에서 수소 연료전지, 수소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새만금에 투자를 하고 그 안에서 수소를 강조했다는 것은 현대차 그룹 또한 이러한 글로벌적인 흐름에 올라타면서 수소 연료 전지 쪽으로 에너지 전환을 바꾸고 있다라는 것에서 또 한 가지의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서도 모빌리티 분야가 아닌 전체적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흐름이라면 새만금 투자 역시나 단순히 공장을 신설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에너지 전환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판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현대차 수소 밸류 체인을 정리해 봤습니다.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현대 그룹들의 기업들 함께 살펴볼 수가 있고요. 현대건설이라든지 현대로템,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등이 다 같이 이번 프로젝트에 투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거론한 종목들은 또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기업들인 만큼 관련해서 또 한 번 주가가 탄력을 받아 나갈 수 있을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애매한 부분은 방금 거론했던 종목들이 모두 다 이 수소가 아닌 다른 개별적인 더욱더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 영향력이 덜할 수는 있다는 점. 하지만 관련주로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다는 점 정도는 함께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수소 관련주로는 일진하이솔루스, 상하프론테크, 유니크 같은 종목들이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진하이솔루스라든지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의 수소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현대차가 수소 관련해서 어떠한 이슈를 내놓게 될 때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탄력이 조금 더 가볍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넥소에 수소 탱크를 공급한 이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제어 모듈을 공급한 이력을 갖고 있는 만큼 이 두 가지 종목이 관련도가 조금 더 높다는 점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로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외에 대표 수소 관련주들도 몇 가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산퓨얼셀, 비나텍, 범한퓨얼셀, 그리고 효성중공업까지 함께 대표 수소 관련주를 엮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퓨얼셀과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연료전지 대장주인 만큼 수소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난 금요일장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한 가지 특징을 파악해 볼 수가 있었는데 정규장에서 낙폭이 컸던 종목들 애프터 마켓에서는 그 낙폭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상승 쪽으로 주가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오늘 한번 흐름을 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빠지지 않았었는데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7%가량의 상승으로 돌아섰고 비나텍 같은 경우에는 하락에서 0.3% 상승으로 또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범한퓨얼셀과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정규장에서 낙폭이 조금은 컸었는데 이게 애프터마켓에서는 낙폭을 줄여가면서 범한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0.9%의 하락에 그쳤다는 점도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장의 흐름이 좀 궁금해지는 수소 관련주들입니다. 자, 현대차가 어쨌든 이번에 새만금에 9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서 AI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야지만 수소는 좀 생소한 분야입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이제 또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 기대감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다른 신사업들과 같이 주목을 더 많이 받고 주가가 튀어오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소 관련주들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블룸에너지와 함께 엮어서 또 더 잘 갈 수 있을 것인가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